간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택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발표됨에 따라 지난 이틀간의 급락에서 벗어나며 급등했습니다. 다우는 225포인트 상승해 1249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럽은 보합권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미국 주택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와 자원개발주가 일제히 하락하며 주가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 개선으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7월 인더분 WTI는 배럴당 28센트 올라 72달러 86센트에 끝났습니다. 미국의 4월 잠정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6% 상승한 110.9로 집계돼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빅3인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의 5월 판매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신차 구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과 관련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관계자들을 형사 처벌하겠다는 뜻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린아입니다. 그 전일 지표가 좋았어도 100포인트 이상 장 막판에 급락했던 다우 때문에 만선을 위협받았었는데요. 간밤에는 지표 덕택에 많이 올랐습니다. 200포인트 이상 225포인트나 급등해서 랠리를 보여줬는데 때문에 다우 만선 위협 걱정은 당분간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주택 관련 지표가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반등의 원인이었고요. 그 전날 그리고 그 전날 이틀 연속 급락했던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섹터별로도 좀 많이 낙폭이 과다했었던 은행주들 그리고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사태로 인해서 많이 꺼졌었던 에너지주도 반등을 줬는데요. 유럽 쪽은 좀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해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 만선 위협받았다가 간밤에는 많이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전전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이 좀 급락하는 패턴 계속 연이어서 가고요. 지금 이제 만선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자들의 그 매물대 형성과 함께 신규 투자자들도 또 다시 유입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지표 만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치고받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나타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방선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좀 이렇게 휴식을 취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표 개선에 대한 주택 지표 개선에 대한 그런 뚜렷한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그 가장 금융위 중에서도 문제가 됐던 그 은행주, 그다음에 자동차주, 뭐 이런 것 중에서 이제 자동차 쪽에서 판매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향상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매수세 좀 나타나지 않았나. 그에 따라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은행주라든지 그 에너지주들도 같이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간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뭐 그 다우지수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요. 네. 일단은 그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만선까지 좀 많이 위기를 좀 많이 나타냈었는데요. 그 만선 위기를 좀 나타냈던 이후부터 경기 회복에 대한 가장 큰 그 지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실물 경기 가장 큰 지표가 200일선을 많이 기준하는데 네. 일단 200일선을 하향 이탈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선은 많이 회복을 했지만은 일단 만선에서 두는 그런 기대 의미감보다는 일단 200일선을 뚫고 다시 한 번 더 경기 회복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동평균선을 좀 추가적으로 이제 상향으로 좀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네. 시장이 좀 안정화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불안 요소가 좀 많이 남아 있다는 게 좀 큰 좀 의미로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의 매수세가 좀 많이 살아 있는 반면에 매도세도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는 게 그런 식으로 그 혼조 양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아마 지금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면서 아마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간밤에는 뭐 우리 그 다우지수 지표가 굉장히 좋았지만 네. 아직까지는 그 유럽발 재정위기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안정감은 유로존에 대한 그 안정감이 좀 이게 크게 좀 나타날 때 아마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이제 기폭제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다우지수가 만선 이후부터 크게 또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요. 일본 뭐 다우의 경우는 만선과 1250포인트 선에서 좀 갑자기 박스권을 좀 그리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기간 조정에 좀 한동안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차트상에서는 해보게 되는군요. 자, 어쨌거나 다우가 225포인트나 간밤에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섹터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원유 유출 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면서 오바마 대통령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다, 뭐 분개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때문에 에너지주가 힘을 못 썼었지만 간밤에는 BP까지 함께 오르면서 반등을 좀 줬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멕시코만 그 기름 유출 때문에 그 BP사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유럽 증시는 오히려 지금 하락으로 좀 그렇게 집계가 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지표 개선 때문에 나타나면서 이제 은행주, 그동안 많이 밀렸던 은행주라든지 네. 그다음에 에너지주 쪽에서 일단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2.9%, 그다음에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시티그룹, JP모가 모두 다 1%에서 2%대 정도 이제 강한 좀 강세를 좀 나타냈고요. 네. 반면에 또 에너지주, 상품주들 중에서 대표적인 에너지주가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 최근에 뭐 유가의 안정적인 그런 조짐도 좀 많이 나타나면서 에너지도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엑소모빌하고 쉐브론이 한 2%대 이상 강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네. 또 이례적으로 지금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나 BP가 한 3.1% 정도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그 전에 뭐 추가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모습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 멕시코만 그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수세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가장 컸던 게 일단은 뭐 주요 증권사에서 일단은 비중 확대에 대한 그런 리포트가 나타나면서 BP에 대해서도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그 전일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은 뉴욕과 유럽 증시에서 모두 10% 이상이나 정말 급락하는 폭락 장세가 연출이 됐었는데 간밤에 JP모건의 투자 비중 확대 유지 리포트가 나오면서 역시 3% 정도 아주 소폭이지만 반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일에도 사실 주택 관련 지표가 좋았었는데 간밤에도 역시 주택 지표는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4월 미결주택, 잠정주택 매매라고도 하는데요. 계약 단계에 있는 주택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주에 나타났던 게 신규주택 판매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신규주택 판매 지수가 실제로 4월 달에 한 50만 4천 채 정도 나타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상승하면서 지표 개선을 이끌었는데요. 6년 내 최고치였죠. 예, 맞습니다. 일단 4월 잠정주택 판매 쉽게 말해서 계약 전 단계인 주택인데요. 미국도 이례적으로 일단 계약 전에는 계약금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거의 뭐 실제로 이제 실수요로 일단은 많이 가늠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판매로 많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 잠정주택 판매가 6개월 내에 일단 최고치로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지수로는 한 110.9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한 6.0%, 6% 정도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네. 시장의 그 전문가들의 예상치 한 5% 정도를 넘어가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일단 3개월 연속 계속 증가를 나타냈는데요. 그 이면에는 보면은 일단은 신규주택 판매와 좀 마찬가지로 일단 4월 말에 이제 세제 지원이 이제 종료되는 그 부분이 나타나면서 아마 그 4월 달 세제 지원을 마지막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좀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발표됐던 그런 지표 중에 하나도 일단 건설 지출이 또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그 일반 그 주택 그 지표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좀 많이 그 이슈화 되는 지표인데요. 일단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 월간으로 따져버리면 일단 2.7% 정도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네. 저는 지난달 대비가 한 0.2%에서 일단 2.7%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건설 지출 부분에 좀 굉장히 좀 많이 지출이 좀 나타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한번 더 붉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마이너스 12.3%에서 마이너스 10.3% 정도로 큰 폭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 판매가 이어지기 위해서 이런 건설 지출 같은 경우에서 대규모로 좀 일어나지 않나 이런 부분이 향후에 경기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개선세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좀 많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4월 들어서 주택 관련 지표가 연이어 호조세를 보여서 주택 경기에 대한 회복세를 높였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4월 신규 주택 매매는 2년 내 최고치, 또 간밤에 나왔던 4월 잠정 주택 매매는 6개월 내 최고치, 또 건설 지출은 증가를 하지 않으리라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 밖에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표 호조 때문에 뉴욕이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그 전일날 계속해서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섹터별로 어떤 섹터가 더 강하게 반등했는지까지 저희가 들어봤었는데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 5월 판매량 집계가 나왔습니다. 우리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미국 시장에서 선전했나라는 것도 관심이지만 미국의 빅3 업체가 또 얼마나 빠르게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리콜 사태를 빚었던 토요타나
자동차는 또 얼마나 5월 달에 판매를 했는지 결과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GM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빅3 자동차의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뭐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일단은 워낙 판매가 좀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에 워낙 판매가 저조했기 때문에 일단 판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어제 실제로 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좀 판매가 좀 큰 폭으로 두 자릿수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 자체는 일단은 호조로 좀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자동차 지표가 굉장히 좀 큰 소비 지표 중에 하나로 좀 여겨지는 게 굉장히 소비 품목 중에서 굉장히 좀 큰 그런 어떻게 보면 가계 지출을 좀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큰 폭의 좀 자동차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소비 회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갑을 여는구나. 그렇죠. 경기 회복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고 판매가 되는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가장 크게 좀 이렇게 판매가 개선됐던 게 크라이슬러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데요. 일단 뭐 전년 동기에 한 33% 정도 일단은 전월 동기에서 판매가 하는데요. 10만 4천여만 대가 일단 판매가 되면서 가장 큰 폭의 좀 판매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포드, 그 다음에 GM이 한 22%에서 이제 17% 정도로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부분이 일단 북미 시장에서 가장 많이 또 판매되고 있는 도요타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도요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리콜 사태가 굉장히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좀 시장에서 그대로 좀 나타났는데요. 도요타 같은 경우는 7%의 좀 판매만 좀 나타났습니다. 15만 2천여 대 정도만 판매되는데요. 두 자릿수 증가율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크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뭐 이 같은 분위기는 뭐 향후에서 계속 좀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 좀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3에 대한 그 미국 국민들에 대한 자부심도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뭐 애국심이 좀 이렇게 좀 더딘 그런 국가가 미국인데요. 또 그런 부분에도 애국심까지 같이 한 번 더 나타나면서 당분간 이런 수치는 좀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 좀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단은 현대차나 이렇게 국내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북미 시장에서 많이 그 이슈가 노출이 많이 되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크라이슬러와 같이 한 33% 정도 판매가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 4만 9천여 대가 판매되면서 현대차가 굉장히 5월 중에서 사상 최대의 판매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 현대차 그 주가에 그 향방을 보면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수를 이쪽에서 커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20.6% 정도로 한 3만 1천여 대가 좀 판매가 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판매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 좀 평가하기에는 전문가들은 그 미국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차보다도 기아차 쪽으로도 또 많이 또 매수세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국내 자동차 업계에 좀 많은 그런 효과가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실제로는 뭐 국내 내수에도 굉장히 좀 많이 어제 같은 거 보니까는 뭐 그 경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가 국내 내수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판매를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가 일단 미국 빅3에 대항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판매고를 올리는지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날아가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향후 시장 흐름을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 자동차 판매가 특히 빅3의 경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라는 것도 호재였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어쨌거나 뉴욕 증시는 주요 3대 지수 모두 2% 이상씩 급등 마감을 했고 상대적으로 유럽은 좀 조용한 가운데 에너지주가 역시나 좀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앞서서 하셨었는데요. 일단 유럽 마감부터 간단히 전해 들어보죠. 예,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BP 사태가 좀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그 멕시코만 사태 돼가지고 일단 미국 정부 오바마 정부가 그 책임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론을 질 것이라는 그런 말이 나타나면서 일단 원자재 주부가 좀 굉장히 좀 약세를 많이 나타냈는데요. 네. 원자재 약세를 나타내면서 일단 영국과 프랑스가 0.2에서 0.05%, 0.05에서 0.2% 정도 하락세를 좀 나타냈고요. 독일이 한 보합 정도로 일단 마감했습니다. 일단 원유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원유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의 대부분을 좀 하락세를 좀 나타냈고요. 그에 반해서 또 금속 가격도 일부 정도 하락으로 좀 나타내면서 금속 가격 관련됐던 대표주들도 같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유럽 주요 증시가 좀 이렇게 약세를 좀 모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유가와 상품 쪽 얘기도 좀 해보죠. 사실 그 전에 유가가 많이 급락을 또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PMI 제조업 관련 지수가 좋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쉬었던 그날 사실 방송을 못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었는데요. 하락을 했었던 유가는 또 좀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상품 쪽 얘기도 들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표 개선이 굉장히 좀 많이 큰 그 긍정적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일단 지표 개선 유가가 0.4% 정도 상승했습니다. WTI가 한 72.86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네. 금값은 한 0.4% 정도 오히려 이제 반면에 하락을 좀 하는 나타냈는데요. 또 온스당 1,222.6달러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 같은 경우도 이제 이례적으로 0.2% 정도 상승하면서 유로당 1.244달러로 마감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가 유로가 상승한 또 반면에 또 달러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86.74로 마감하면서 시장의 그 상품 가격들이 이렇게 좀 형성됐던 게 좀 특징이지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 전일에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요, 유럽 그 은행들의 부실 채권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유로화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1.2달러대를 겨우 유지를 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 그래도 유로화가 조금 이래저래 안정된 모습을 간밤에는 보여줬다라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싶습니다. 자, 이제 점점점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 발표날 쪽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표의 힘이 더 강해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오늘 밤에는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되는지요? 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일단 고용보고서의 발표인데요. 일단은 뭐 금요일에 이제 발표되겠는데 우리는 주말에 그 아마 계획을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앞서 이제 내일 또 발표될 지표는요. 일단 4월 공장제 주문이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구재 주문이 좀 많이 최근 들어 흐름을 좋았는데요. 일단 공장 주문이 그 예상치가 1.8% 정도 나오면서 이제 상향할 것이라고 예상이 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노동 생산성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좀 보합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ISM 서비스업 지표가 이제 발표될 건데요. 일단 ISM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그렇게 확장 국면에 계속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비스업 지수 일단 확장 국면에 나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55.9 정도로 계속 확장을 나타내고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주간 신규 수납 청구 건수도 한 이전치가 46만에서 한 45만 건 정도로 일단 어느 정도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좋은 고용 지표를 좀 나타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일 발표될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하게 돼요. 올해 ADP 민간 고용 지표인데요. 네. 민간 고용 지표가 이전에 한 3.2만 정도로 이제 발표되다가 이제 예상치가 5.6만 정도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좀 나타낼 것 같은데 뭐 이런 흐름 나타내버리면 아무래도 이번 주만 고용 보고서도 좀 기대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고용 보고서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ADP 민간 부문 고용 보고서 그리고 ISM 이미 제조업 지수가 10개월 연속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ISM 비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 쪽은 또 분위기가 어떨지 함께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시 급등 랠리를 보이면서 그 전에 이틀 연속 급락했던 것에 대한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도 좋았고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흐름은 또 어떨지 우리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같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3일째 사주진 않더군요. 외국인 팔자의 코스피가 한 5거래일 만에 숨을 살짝 고르면서 10포인트 떨어진 1630까지 지금 마무리가 돼 있는데 계속해서 약간의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오늘장 시장은 뭐 저희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상당히 많이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하루 미국 시장과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은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했느냐 하락했느냐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 장기적인 흐름은 역시나 좀 경제 지표를 참고를 하면서 좀 네. 대응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일단 뭐 경제 지표도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좀 상존해 있는 그런 변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이번 달 6월에 뭐 1,700까지 간다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1,700까지는 아직까지 뭐 시기상조다. 그 중간중간에 돌파해야 될 이동 평균선들도 이제는 많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다 들어보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변수들이 좀 긍정적이고 어떤 변수들이 조금 안 좋은 것으로 우리 시장에 작용할 수 있을런지 잠깐 좀 따져보는 시간 같죠. 네.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외부적인 그 요인들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좀 강하게
이번 달에도 장중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긍정적인 요인은 6월 달에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와 그다음에 6월 말이 되면서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살아날 것인가. 그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부정적인 요인은 그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변동성 그리고 근데 유럽발 그 국채들이 7월 말에 만기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6월 달에 간다 하더라도 쉽사리 수그러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4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시장에 좀 우려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지금 경제 지표 중에서 가장 선행성을 나타나고 있는 그 경기 선행 지수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4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자, 차트를 한번 통해서 경기 선행 지수 모습 우리나라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준비된 그 그림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산업활동 주요 지표 흐름을 보게 되면 저는 2010년 1월부터 2월, 3월, 4월까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향후 지수가 하반기에 가서 좀 상고하저의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은 좀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유로존 재정 위기가 이제 지속된다는 측면들은 단기적으로 좀 보실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그런 측면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월달 보면 유로존 재정 위기, 북한 리스크, 그다음에 중시의 수급 악화 등으로 1,500선대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러한 글로벌 금융 불안이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분기 기업 실적 호조 기대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상의 매력, 그다음에 지수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 등의 이런 것들을 좀 상쇄하는 그런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뭐 MSCI 그리고 2분기 실적 기대감 또 많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밸류에이션 메리트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이겠지만 아직까지 유로존의 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나라는 먼저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경기에 대한 어떤 개선세가 둔화된다라는 부분은 역시 시장을 좀 옥죄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은 어떤가? 특별히 5월에는 많은 수급의 변화가 있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외국인들이 살짝 좀 덜 파는 듯 보였지만 어쨌거나 완전히 6월 들어서도 사주는 모습은 아닌 가운데 5월에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고 개인들은 사상 최대로 많이 샀다고 하잖아요. 예. 일단 준비된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매 동향 보면 지난 5월 달 지금 6조 2천억 원 정도 네.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매도 강도가 월 초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둔화가 되고 또한 월 말에 들어오면서 소폭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됐다 하고 그만 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0% 이상이 지금 유럽계 자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자금이 추가적으로 좀 출회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좀 환율에 영향을 좀 많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앞으로 6월 달에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출회가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이 급반전 될 것은 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한번 팔기 시작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완료될 때까지는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환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차트 보면 원달러 환율 차트가 지난 4월 달에 1,100원대부터 1,300원 부근까지 올랐다가 이제 1,200원 선에서 약간 안정세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로 차트 환율을 보게 되면 지금 유로 차트 환율 같은 경우에 지난 작년 2008년도 금융위기 아래보다 금융위기 낮은 하단 밴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그런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수급 문제도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방어적인 포지션을 좀 취하면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환율이 좀 안정돼야 외국인들도 좀 추세적으로 돌아서 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원달러 환율
환율이 또 유로화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 6월 증시는 나름대로 어떤 반등 국면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단도 조금 이래저래 막힐 것도 같고 외국인들도 시원스럽게 사주진 않을 것 같고 때문에 어떤 하방에 대한 그래도 걱정은 조금씩 하면서 기대를 크게 가질 수는 없는 달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 6월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에 맞춰서 또 짧게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6월 달은 지금 6월 초기 때문에 자꾸 이제 6월 달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6월은 이제 불확실한 이제 변수가 좀 소멸되기를 좀 기다리는 그런 탐색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 어닝 시즌이 좀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서 6월 초에 좀 많이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매수 접근이 좀 가능하겠지만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전 잔중 변동성을 좀 유념하시면서 변동성이 좀 강할 때 하락을 할 때는 매수 접근으로 상승할 때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롤러코스터를 좀 즐기는 그런 한 달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탐색 국면으로 접근을 하시되 당분간 목표 수익률은 크게 높이지 마시고 낮춰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동안에 IT 전기전자 업종, 자동차 업종들이 네. 수익이 꽤 좋았는데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일부 현금화 시켜서 나중에 좀 하락을 할 때를 대비하셔서 현금화를 좀 시키시는 것도 좀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종목군 접근하실 때 기관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 좋냐면 경기방어주, 특히 이제 낙폭 과대하면서 양호한 수급들을 보이고 있는데 통신, 전기가스, 음식료 업종들의 흐름들이 기관들의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KT라, SK텔레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KTNG, 하이티맥주 이런 경기 방어주들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약간 좀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갖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낙폭 과대해서 이제 반란을 좀 시작하는 듯 보이고 있는 우리 건설, 뭐 기계 섹터 여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미 좀 다른 건설주, 대형주들보다 먼저 치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또 원전 테마가 같이 살면서 이래저래 건설주는 더 힘을 받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가 어제 했지요. 이제 이것이 끝나면은 건설주들은 조금 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불확실성이 걷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말이죠. 건설주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뭐 지방선거 전후하기 이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건설주는 좀 아직은 이런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건설주에 대해서는 오늘 네. 뭐 특별히 준비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뭐 일단 현대건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차트를 보시면 꽤 많이 빠졌죠. 지금 뭐 7만 원대 이제 중반에서 지금 5만 원도 깨지는 4만 6천 원대까지 주가가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1차 하락 2월 달에 그 다음에 약간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약 2달간에 걸쳐서 네.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뭐 건설주, 현대건설이 최근에 반등이 뭐 업황이 살아나기보다도 기술적인 좀 자율 반등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상당히 지금 건설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채권도 보면 BBB 등급에서는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몇몇 우량한 건설주들은 접근하실 것이 이제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중소형 건설주들은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지수가 6월 달에 뭐 크게 시원하게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박스권 플레이를 기본적으로 하되, 일단은 경기 방어주 쪽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쪽은 어떤가 궁금해요. 갑자기 테마들이 좀, 살아나면서 코스닥이 가나? 500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6월 달 코스피 위쪽 상단이 막힌다고 하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활발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프로그램 쪽도 지금 좀 매물 우려가 있고요. 예. 일단 코스닥은 뭐,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그런 네. 시장이긴 합니다. 최근에 주식을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테마주들을 움직임이 강한데요. 네. 그런 테마주들 움직임을 좀 뺀다고 하면 코스닥이 그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로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매수 접근하는 그런 종목들로 코스닥을 좀 접근하는 것이 낫겠고요.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하면
하면 IT 쪽, 디스플레이 쪽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객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그런 종목군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경기 방어주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죠. 지난주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오기철 차장님께서 KTNG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었거든요. KTNG 6만 한 2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 얘기를 하셨는데 목표 가격에 도달했고 충분히 5만 5천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예. 일단 뭐 지금 방어주들이 일단은 뭐 지금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좀 약간 낮아 있는 상황들이 이제 종목군들이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항상 종목은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가져가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 그만큼에 대한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수익률을 들어가기보다도 어느 정도 리스크도 좀 안정적이면서 기관들의 매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위험도는 좀 떨어지면서 수익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어주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경기 방어주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상당히 답답했죠. 2000년도 이후부터 2010년도까지 주가가 상당히 답답했던 한국전력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였냐면 네. 정부에서 원료비하고 연동을 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억압하는 그 원재료 값은 올라가는데 네. 전기값은 올리지 못하는 그런 그렇죠. 기형적인 구조를 갖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2011년 7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러한 그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그런 주가 발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원전 수주하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으로 이제 성장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관련된 자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면서 예. 여기에 대한 지분법 평가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묶어놨던 그 전기 요금도 하면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작년도 2009년 6월 1일 날 네. 외국인들 지분율이 1.7억만 주, 1억 7천만 주에서 67%에서 지금은 55%로 1억 1천만 주로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는 좀 잠잠해질 때가 됐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5월은 정말 기관이 사줬네요. 예. 작년 이제 그 12월부터 올해 1월 달에 해외 원전 수주 모멘텀을 얻고 기관들이 폭발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네. 여기에다 대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대부분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34,000원대 이상에서 많이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보시면 34,000원대인데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33,000원대, 3만원부터 34,000원 사이에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가격이 얼마냐면 올해 1월 달에 34,000원부터 4만원대까지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그런 가격대입니다. 네. 현재 다시 3만원대에서 34,000원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다시 좀 유입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권에 좀 들어갔고 이제 더 이상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고 기관들의 매수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 이제 한국전력인데 네. 수급상도 괜찮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한국전력 같은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것도 꽤 괜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한국전력 저희가 얘기를 좀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정도에서 한번 사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셨는데 목표 가격과 혹시 모르니까 손절 가격 정도만 짧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목표 가격은 38,000원 정도로 보겠고요. 그 가격대는 이제 그 1월달, 2월달 박스권 상단 고점 부근입니다. 네.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더 가야 될 종목이지만 네. 일단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갖고요. 네. 손절가는 이제 그 올해 5월 7일 날 3550원이 저점이었는데 네. 3만 원 이탈을 하면 일단 기술적으로 손절을 하셨다가 다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 중에 극풍에 거세게
몰아친 가운데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막판 판세를 흔들며 야권이 크게 선전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선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초박빙 국면을 연출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간 박빙 승부를 만들어낸 6.2 지방선거. 그런데 현재 그 투표율까지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역대 지방선거 중에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띠는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로 야권에만 유리했을까요? 아니면 천안함발 북풍 등의 변수로 인해서 여권에도 표심이 쏠렸을까요?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와 또 증세, 공공개혁, 서비스 선진화 등 선거를 의식해서 지금까지 보류해왔던 정책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하토야마 내각이 출범 8개월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죠. 하토야마 일본 총리가 지지율 급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문제와 정치자금 문제로 당에 피해를 준 것이 사퇴 사유였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 회사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남유럽발 악재와 북한 리스크에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이 회사채의 가격 하락 가능성에 베팅하며 회사채 투자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뉴스 바탕으로 해서 이슈인 이슈는요. 설경제TV의 보도제작본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초박빙 승부를 벌이고 있는 특별히 서울시장 부문 6.2 지방선거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가 안 나오고 있죠? 네, 이 시간 정도면 뭐 아주 자신 있게 당선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도 제가 계속 이 개표 현황을 켜놓고 있습니다만 뭐 아주 딱 이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또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표율은 지금 98.4% 정도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약 2만여 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7.4%로 우위에 있고 또 한명숙 후보가 46.8%인데 네. 뭐 조심스럽게 점쳐보자면 한명숙 후보의 석패가 아닐까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서울시야 이렇게 뭐 초박빙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16개 시도지사 전체로는 한나라당이 서울을 포함해서 6곳에서 또 민주당이 7곳에서 각각 우세하거나 거의 뭐 당선이 확실시된 상황입니다. 자유선진당은 1곳이고 무소속은 2곳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좀 살펴볼 만한데요.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25개 구에서 지난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거의 뭐 승리를 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좀 다소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번 선거 뭐 좀 의미를 짚어보자면 아무래도 정권 견제론이 6.2 지방선거의 막판 판세를 흔들고 또 야권이 선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여론조사와 달리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 간에 서울에서 초박빙 국면이 펼쳐졌고요. 네. 또 인천도 접전 끝에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최종 당선됐습니다. 또 네. 여권 텃밭인 강원 경남에서마저 야권이 승리했죠. 대전 충남은 아예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천안함발 북풍 드라이브의 가속화에 맞서 정권 심판론과 노풍도 적지 않게 불었던 것으로 보이죠. 한나라당은 대구, 경북, 울산에서 무난히 승리했고 민주당 역시 텃밭인 호남에서 완승했습니다. 기초자치장 선거에서도 서울의 경우 민주당이 크게 승리했고요. 전국적으로는 야권과 무소속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력을 발휘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측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정권 견제론이 좀 다소 우세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금 앞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사업과 대북 압박 행보 또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북 압박 행보에 대해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 밖에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수정안 추진 뭐 이런 것들에서 아무래도 좀 민주당의 입김이 좀 거세지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야권의 견제론이 여권의 안정론을 뭐 눌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초박빙 승부를 만들어낸 곳이 많았을까. 역시나 투표율도 굉장했는데 15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높은 투표율인데요. 어제 잠정 집계된 투표율을 보면 54.5%였습니다. 그중에서도 20, 30대 젊은 층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네. 보통 뭐 오후에 좀 젊은 층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2시 이후에 20, 30대 투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평년보다 거의 투표 증가 속도가 2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초접전 지역의 투표율이 높았다는 건데요. 네.
제주의 경우 뭐 우금민 당선자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만 현명강 후보하고 계속 끝까지 접전을 벌였었는데 제주가 60%를 돌파한 투표율을 보였고요. 네. 그 밖에도 초접전 지역으로 꼽혔던 강원, 경남, 충남, 충북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띠는 젊은 층의 적극적인 투표가 몰리는 야권에 유리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천안함발 북풍 뭐 이런 변수 때문에 보수층의 결집도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권에만 꼭 불리하게 작용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자면 뭐 또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당과 야당은 투표율이 높아진 영향을 놓고 또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부동층의 숨은 표 10%가 야권 후보를 찍는 대열에 가세했다. 뭐 이렇게 본 반면에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 위기를 우려한 50대 이상 보수층이 투표장에 대거 나왔기 때문에 이런 투표율이 나왔다. 뭐 이러면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선거도 끝이 났습니다. 사실 지금 뭐 서울시장 정도만 명확하게 윤곽이 나와준다면 6.2 지방선거 거의 다 뭐 집계됐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어떤 북한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누그러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관심사지만요. 무엇보다 이 경제정책 기조는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부분 짚어보는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는 좀 방향이 바뀔 것이다. 사실은 이제 집권 어느 정도 중반 뭐 거의 말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지방선거 때문에 접어뒀던 정책들을 이제 뭐 대거 쏟아내면서 이제 뭐 좀 기조를 강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집권 후반기 아닙니까? 네. 이 중간 선거 이후에. 그래서 재정 건전성 강화와 증세, 서비스 선진화 뭐 거의 이런 쪽에 골자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하면서 좀 보류했던 정책들이 수면 위로 끄집어내질 텐데요. 우선 정부가 남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 건전성이 대외 신인도 유지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정부 정책 기조 변화의 초점이 재정 건전성 강화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재정 건전성 강화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기도 하거든요. 지난달 초에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금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 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같은 인식하에 정부는 2013년에서 2014년 균형 재정을 달성하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33%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안이 8월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즉 뭐 대량의 증세 정책이 좀 담기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여 개 비과세 감면 제도가 거의 대폭 폐지될 것으로 이미 가닥이 잡혀 있죠. 네. 금리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거의 뭐 금리가 인상될 걸로 다들 점치고 있는데 출구 전략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제 이렇게 한국에서는 우리 현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 일본에서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데 따른 뭐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정확하게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네, 지지율 말씀하셨습니다만 거의 출범 당시에 70% 선이었는데 8개월 만에 20%로 거의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네. 거의 뭐 이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꼽을 수 있는 게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문제 그리고 또 정치 자금 문제인데요. 우선 이 총리가 오키나와현에 자리 잡은 후텐마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또 처리 시한까지 못 박았었는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네. 결국에는 미일 동맹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권 지지율도 그렇습니다만 내달 참의원 선거 때 지지할 정당을 묻는 조사에서도 처음으로 자민당에게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정권의 개혁 의지가 자금 스캔들로 빛을 잃은 것도 지지율을 떨어뜨린 배경인데요. 총리는 어제 정치 자금 스캔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에게도 퇴임할 것을 요구했고 또 간사장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당내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오자와 간사장이 공천 및 정부 운영을 좌지우지하면서 당의 이미지를 얼룩지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개혁 의지가 부족한 오자와 간사장과 쌍두마차를 형성한 총리의 우유부단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더욱 부각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후텐마 그리고 정치자금 이 두 개의 암초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뭐 여론도 리더십도 모두 다 잃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후임으로 누가 될지도 거론이 되고 있나요? 네, 뭐 후보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권력 공백을 막아야 되니까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후임 총리가 될 새 대표를 결정할 거고요. 후임 총리로는 민주당 대표 출신인 간나오토 부총리 겸 재무상, 또 오카다 가스야 외상,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
동영상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하토야마 총리의 8개월 천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회사채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남유럽발 악재, 북한발 리스크도 있겠고, 향후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그 회사채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락 가능성에 오히려 베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회사채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로 냉각이 돼 있는지요? 네, 계속해서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지금 회사채 시장 주도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요자에게 쥐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신용등급 BBB 이상 회사채 발행 물량이 3조 1,350억 원에 그쳤는데요. 이는 한 달 전에 비해서 17.5% 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8.4% 감소한 규모입니다. 특히 이달 10일까지 발행 예정 물량도 SK나 SK네트워크스, 대한해운 등 5,550억 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급냉의 이유를 살펴보자니 아무래도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또 점쳐지고 있고 네. 또 남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기업의 실적 둔화 또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좀 대기 모드에 돌아갔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또 역시 회사들 역시도 지금은 지금같이 불리한 상황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과연 회사에 유리하겠느냐 이런 판단 아래서 이렇게 좀 계속 급냉 현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국고채와의 금리차 확대로 또 기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또 한몫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지금 살생부 공포가 건설사 쪽에는 엄습을 하고 있죠. 워크아웃 관련해서 지금 건설사의 회사채, 어음 거래는 거의 올 스톱이 됐다고 합니다. 유럽은행의 어떤 대손 우려도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회사채 시장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설경제TV 보도제작본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행스럽게도 이틀 연속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주택 관련 지표, 특별히 그중에서 잠정주택 판매가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덕분에 주요 지수가 모두 2%대 급반등을 이루어냈습니다. 다우는 225포인트 정확히 랠리를 보여주면서 1249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이 225포인트 오른 결과이니까 그 전날의 마감가를 대충 짐작하시겠죠. 만선을 위협받으면서 1100포인트도 채 안 됐었습니다. 좀 다행인데요. 자동차 판매에 미국의 빅3 업체 두 자릿수 5월달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것도 호재였습니다. 오늘 우리장 뉴욕 증시 급락했을 때 우리장이 다행스럽게도 또 6.2 지방선거 관계로 쉬었었는데 그 반등했을 때 오늘 우리장은 뉴욕 증시의 이 같은 마감가를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궁금합니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